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부터 상표법 판례 스터디를 하기로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거고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많은 판례를 볼 거고요. 빠르게 많은 판례를 볼 건데 깊게는 안 볼 거야. 1차용으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학은 특히 이제 상표법이 특히 심한데 특허도 그렇지만 특히 상표법이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의를 들었다 해서 2차 때 판례를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같은 판례라도 또 보셔야 돼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했으면 안 해도 돼. 행간의 의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상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을 뿐더러 설령 시간이 있어도 튕겨 나와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부분이라 제가 1차 시험 끝나시고 2차 시험 때 전달을 잘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볼 거예요. 판례집을. 근데 그때는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이제 1차 시험용으로 철저하게 1차 시험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되 다만 판례 강의이기 때문에 1차보단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서 판례지 공부하실 때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무슨 상표법 판례 심화 강의라는 게 있어요. 따로. 그런 강의를 통해서 보실 건데 판례 심화 강의는 기득 때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동차 때는 민수하시느라 바빠서 판례 심화 강의까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1차 시험 끝나고 3월에 바로 개강되는 게 통합 강의라고 있어요. 통합 강의. 근데 다른 분들은 기초 GS라는 제목으로 강의명으로 올라올 건데 저는 이제 통합 강의라고 해갖고 기초 GS 포함된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에서 이제 좀 대부분의 판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판례를 또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런 강의들은 이제 판례 심화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건데 여유가 되시면 인강으로 수강하시면 되고 여유가 안 되시면 동차 끝나고 나서 기득권 때 수강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동차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2차 동차를 공부해봐서 알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하고 민소를 이제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2차 상표법, 2차 특허법, 디자인 보호법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 3월에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1차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상표의 사용이 있고요. 1번 판례 보십시오. 반사원단 제품이야. 반사원단 제품. 우리가 상표의 사용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표의 사용이려면 2조이랑 11호 감옥, 남옥, 맞다. 다시 여기 감사합니다. 제한 시간에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걸 보자. 자, 우리가 상표에 사용하면 2조이랑 11호 감옥, 표시행위 남옥, 유통행위 다목, 유통행위 라목, 광고행위 이렇게 있죠. 요거 다목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국내 공급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은 여기에 더 나아가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 상표의 주지 점용성, 사용자의 의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반사한단 제품 쟁점 보시면 일반인이 사용 상품의 확인된 상표장을 쉽게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자들이 확인된 상표장을 식별할 수 있다면 사용표의 사유를 볼 수 있는지 여부 이게 문제됐어요. 이거는 이제 반사원단 제품이라 해서 주로
그 미화원, 미화원 분들이 입는 어떤 작업복이라든가 분들이 입는 교통경찰관 분들이 입는 작업복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형광색으로 되어 있어요. 형광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밤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걸로 부족하다 이거야. 그걸로 부족하고, 깜깜하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 헤드라이트 이렇게 라이트를 쬐었을 때, 그 작업복이 이렇게 빛나게끔 해서, 아, 저기 사람이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목적, 즉 어떤 식별력 말고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반사원된 제품의 브랜드 표시를 할 때에는 이 식별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브랜드 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사원된 제품이 있는데 상표를 표시할 거야. A 상표를 표시할 거야. 근데 A 상표를 표시해갖고 반사원단의 기능을 잃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능을 잃지 않게끔 표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반사원단 제품에 표시된 상표를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제품의 구매자, 수요자들은 그런 어떤 거래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자는 인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거래자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 상표의 기능 발휘된다. 상표의 사용이다. 라고 한 사례입니다. 1번 상표의 사용 읽어보시고 1번의 내용은 이거지. 본질적 기능,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중간에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래야 상표의 사용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 보겠습니다. 등록상표의 구성 권리범위 확인,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확인대상 표장은 빛을 비춘 상태에서 사용되는 상품이 반사원단 제품, 요거 밑줄. 반사원단 제품을 일정한 각도로 기울여 볼 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된 것인데, 사용 상품은 빛이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 표지판이나 안전복 등 각종 안전용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용 상품의 특성상 밑줄 그을까요? 상표를 상품 자체에 표시할 경우에 상품의 반사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완제품의 외관에는 나타내지 않도록 상표를 표시할 것으로 보이고, 이해되시죠? 따라서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 상품의 수요자인 안전제공품 제조업자들은 밑줄 확인 대상 표장이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사용 상표에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용 상표에 빛을 비춰주는 방법 등을 통하여 출처 표시를 통하여 그 표시된 표장을 출처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알 수 없어도 거래자들 알 수 있으니까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된다 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자, 002번은 1차 때 보지 마십시오. 이어서 003번 판례, 3번도 보지 마세요. 4번 판례 가겠습니다. 4번 아가타입니다. 아가타. 자, 아가타 등록상표 보세요. 쟁점에서 등록상표 보시면 2차원 형상의 모양이죠. 2차원 모양이 어떤 강아지를 모티브로 한 도형상표고요. 피고 표장 보세요. 얘는 3차원이야. 그 사용 상품에 목걸이용 펜던트 되어 있죠. 액세서리를 말해요. 액세서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침해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문제됐어요. 침해 요건 중에서 과연 피고 표장이 상표의 사용이냐, 이게 문제됐어.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가 문제된 이유는 상태주의 갖고 판단할 건데, 이거 피고 표장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여우니까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이냐 아니면 상태주의냐, 이게 문제된 사안이었어요. 이게 문제된 사안. 그런데 어떤 사실관계가 있냐면 피고 표장이 강아지를 모티브로 한 상표 펜던트예요. 펜던트. 근데 피고가 그 제품을 팔 때 어떻게 팔았냐면, 피고도 상표권자야. 별도의 상표권자고 자기의 등록 상표를 제품 포장용 상자에 표시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정이 또 있냐면 장신구 업체들은 강아지를 모티브로 한 어떤 많은 그런 펜던트를 팔고 있다 이거야. 수요자들이 봤을 때 아무리 아가타라는 등록 상표가 유명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별도의 등록 상표를 표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합해 봤을 때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으로 볼 것이다 라고 했던 사안이 됩니다. 먼저 요지에서 1번은 잠시 후에 보고 다음 페이지에 2번 상표의 사용 보십시오. 법리 있고 그
엔터 친 줄 나누기가 어색하죠? 어색하게 줄 나누기 해놓은 이유는 오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2차 시험 제가 강의할 때 나중에 서술형 답안지 쓸 때 그때 제가 설명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 2차용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넘어가고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끝에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 그러면 상표선 침해 아니죠. 순디입니다. 순디. 아가타는 순디로 간 사안이죠. 순디. 그 다음 문단은 상태주의예요. 상태주의. 순디인지 아닌지는 상태주의 갖고 판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사안 보겠습니다. 그럼 피고 제품이 순전한 디자인이란 어떤 구체적 사안을 읽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피고 제품과 같은 목걸이용 펜던트에 있어서 그 펜던트의 형상은 주로 시각적, 심미적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이고 펜던트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보통 액세서리 장식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피고 제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미니 펜던트 시리즈 제품군 중 한 종류로서 피고는 원고 등록상표 출원 이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형상화한 크리스털 재질의 펜던트 등을 제조 판매해왔고 피고 이외의 다른 업자들 있죠. 그런 업체들도 강아지 형상을 이용한 목걸이 펜던트 등을 널리 제조 판매해오고 있는 점 원고의 등록상표가 국내 일반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고의 등록상표 역시 꽤나 알려져 있다 이거야. 근데 피고가 사용하는 펜던트 있죠? 펜던트 말고 피고의 별도 등록상표를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별도의 식별 표지를 상표로 볼 거지 펜던트를 상표로 보진 않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더 읽어보면 피고 등록상표 국내 일반 소유자들에게 널리 상당히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제품의 이면은 물론 피고 제품의 포장 및 보증서에 피고 등록상표가 이미 표시되어 있고 피고의 주요 매장은 모두 피고 제품만 상품만 판매하는 점포로서 간판 등 피고의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피고 제품을 비롯한 피고의 상품 판매 시 피고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피고 등록상표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굳이 펜던트를 가지고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그 내용이고요. 앞쪽으로 오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된 게 유사 여부야. 이 사건 등록상표랑 피고 표장이 유사한가 이거예요. 유사 여부. 이사한 결과 비유사로 갔어요. 비유사. 그럼 양상표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공통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양상표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양상표 외관, 칭호, 관념이 있을 건데 이 사건 등록상표 강아지로 호칭돼요. 강아지로 관념돼요. 칭호 같죠? 피고 표장도 강아지로 호칭되고 강아지로 관념돼요. 관념 같죠? 근데 외관은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 일단 공통점도 있어. 외관에서도 나름의 공통점이 있기는 해.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단순화했다는 점이 공통점이긴 해요. 하지만 디테일한 차이점도 있어 보여요. 자세히 보면 등록상표는 목줄 같은 게 있는데 피고 표정 없어요. 등록상표는 머리 부분이 귀라 할까? 그리고 이마, 그리고 입 부분 있죠? 이게 좀 디테일이 있어요. 반면에 피고 표정은 매우 단순해요. 또한 등록상표는 양 발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지면에 딱 붙어 있는 모습이야. 반면에 피고 표장은 다리를 벌려서 뛰고 있는 모습이야. 결과 이걸 이유로 비유사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였냐면 요거였어. 칭호와 관념이 다른데 외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유사로 간 거예요. 자, 칭호와 관념이 같다는 이유로 만약에 양상표 유사로 봐버리잖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분야에서 양상표를 유사로 봐버리면 등록상표의 유사 범위가 너무나도 넓어져. 등록상표는 강아지로 호칭되고 강아지로 관념되죠? 피고표장도 강아지로 호칭되고 강아지로 관념돼요. 그래서 외관의 유사 여부 상관없이 칭호와 관념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유사 범위로 유사하다고 해버리면 모든 강아지로 호칭되는 강아지로 관념되는 모든 도형에 대해서 다 권리 행사할 수 있어.
유사범위 지나치게 확대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실관계가 더 있냐면 이쪽 분야, 장신구 업체 분야에서 강아지를 모티브로 해서 강아지로 호칭되고 강아지로 관념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상표권자를 달리해서. 그 말은 뭐야? 상표권자를 달리해서 강아지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도형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건 서로 권리 범위가 좁게 형성되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비유사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상표의 유사 여부. 상품을 귀금속재, 목걸이 등으로 하는 원고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와 원심, 판시, 피고, 제품의 형상은 모두 강아지 또는 개를 형성한 것으로 머리 부분이 몸통 비에서 비교적 크게 표현되어 있고 강아지의 눈, 코, 입, 털, 구체적 모습을 생략하고 외형을 머리, 몸통, 다리, 꼬리로만 단순화하였고 좌우 귀 부분이 서로 포개어진 형태라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이 있으나 뭐 한 거야? 외관에 공통점이 있기는 해. 이 얘기죠. 근데 있으나 국어적으로 꺾었어.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 보면 원고 등록 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피고 제품 형상은 크리스털을 커팅하여 제작된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3차원의 입체감을 주는 형태인 점. 말이 좀 빨라요? 많이 보려 그래. 형태인 점. 원고 등록 상표의 인강은 1.5배 이상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기본 강의 같은 거 되게 이제 말 천천히 하거든. 얘는 좀 빨리 하고 있어요. 형태인 점. 그리고 원고 등록 상표에 강아지 양발은 지면에 부착되어 서 있는 모습인 반면 피고 제품 형상은 강아지 양발은 서로 벌어져 뛰고 있는 모습인 점. 원고 등록 상표 강아지에는 목줄이 있고 목줄의 색상이 몸통의 색상과 구별되는 반면 피고 제품 형상 강아지에는 목줄이 없는 점에 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 세부적인 차이가 더 있다. 외관이 다르다라는 결론이에요. 외관이 다르다. 더 중요한 거 그 다음 문단이야. 그 다음 호칭과 관념을 보면 원고 등록 상표와 피고 제품 형상은 모두 강아지를 형성한 것으로서 강아지로 관념되고 강아지표로 호칭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강아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모양의 도형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권리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야, 이 분야는. 따라서 유사폭이 좁다라는 거죠. 줄쳐볼까요? 수많은 종류의 유사 또는 상이한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 뭔지 아시죠? 수많은 종류의 유사한 형상, 상이한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 강아지, 유사한처럼. 다 줄지세요. 용어에 의해서 호칭, 관념되는 도형 상표의 경우에 외관의 유사 여부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3자 상표 선택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비록 양자가 강아지로 관념되고 강아지표로 호칭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칭적인 호칭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심지어 외관에도 다르기 때문에 출처운동 우려가 없으니까 유사하지 않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005번 판례는 넘어갑니다. 006번 보시죠. 006번은 이제 포토메리온이라는 사례인데 1번 판례랑 2번 판례 두 개 다 볼 거예요. 006번이 포토메리온 1이고요. 007번이 포토메리온 2라는 판례예요.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두 가지였습니다. 과연 상표의 사용이냐? 라는 게 문제가 됐었어. 포토메리온. 그래서 과연 순디냐? 아니면 뒤상배선이냐? 문제된 사안에서 일단 뒤상배선이라고 봤고요. 양상표의 유사 여부도 문제됐어요. 유사냐, 비유사냐도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둘 다 뒤상배선으로 봤어.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자, 쟁점 부분 보세요. 포토메리온 1. 등록상표가 1번부터 4번까지, 피고표장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우리 심플하게 4번만 볼게요. 서로. 등록상표 4번 보세요. 이거 유명한 상표예요. 접시에. 그릇 접시 오른쪽에 유명한 상표야. 그럼 피고표장 4번 보세요. 피고표장 4번 예쁘죠? 디자인이야. 그래서 상표권자가 피고한테 침해를 물었을 때 이게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된 지가 문제됐어요. 하지만 등록 상표가 워낙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피고표장에서도 그 둘레 부분이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 상표의 사용. 양가로 1번 법리에서 D상배선 나오죠? 줄 쳐보고. 두 번째 문단은 상태주의야, 상태주의. 안 읽어도 되죠? 너무 많이 했어요. 구체적인 사안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 보시면 뭐 너무 길다. 이거 쭉 읽어보면 뭔 말이냐면 이 사건 등록 상표가 매우 유명하다라는 사정이에요. 브랜드로. 근데 피고 표장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 표장이 디자인적 기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소유자들한테 포트메리온 상표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된다라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에 양상표 유사 여부 그 위에 있죠? 그 위에 읽어볼게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정도 보시면 세 번째 줄 정도 보세요.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대. 브랜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고 피고 표장은 원고 등록 상표와 같은 문양이 사용된 원고 보타닉 가든 제품과 거의 동일한 크기와 위치로 제품이 표현되어 있고 피고 표장 1, 4 제품들은 포트메리온 접시 또는 명품 등으로 광고돼서 포트메리온 제품인 것처럼 판매됐으니까 순전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D상배선이라고 본 사안입니다. 그리고 2번에 양상표 유사 여부가 문제됐어요. 유사 여부. 양가로 2번에서 유사 여부에서 양가로 2번에서 제일 밑에 줄, 구체적 사안 제일 밑에 줄에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라고 하죠. 얘 유사라고 봤어. 유사. 잠깐만 넘어가세요. 포트메리온 2 있고 권리범위항의 심판 사안인데 쟁점에서 등록 상표 있고 확인 대상 상표 있죠. 포트메리온 1과 뭐 완전히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안이었어요. 비슷한 사안.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하지만 비슷했어요. 그리고 요지에서 상표의 사용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 역시 D상배선으로 봤어요.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됐다고 본 거야. 이 사건 등록 상표가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상표 유사 여부 보세요. 2번.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 보면 2번 상표 유사 여부고 여기선 양상표 비유사라고 봤어. 그래서 포트메리온 1번은 유사라고 봤고요. 포트메리온 2번은 비유사라고 봤어요. 비슷한 사안인데 하나 유사로 보고 하나 비유사로 봤다 이거야. 일단 등록 상표 어떻게 생겼어요? 갑이라 할까? 상표권자? 그리고 의리 쓰는 거, 피고 표장, 상대방이랑 의리 쓰는 건지 사용 상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죠. 등록 상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나뭇잎 띠문양을 둘러서 이렇게 생겼고요. 피고 의리 쓰는 건 이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꽃 모양이 결합되어 있다 이거야. 자, 갑 입장에서 유사를 주장해야 되겠지? 갑 입장에서 유사를 주장해 볼게요. 이거 똑같네. 유사 이렇게 갈 거고요. 을 입장에서 비유사 주장해 볼게. 비유사 이거만 보지 말고 이것도 봐. 전체 관찰해. 을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 거야. 자, 포트메리온 1에서는 유사로 봤는데 핵심은 뭐야 그럼? 얘랑 얘를 분리해서 얘를 똑 띄어갖고 얘랑 유사 판단할 수 있냐 이거죠. 얘를 분리 요부 관찰할 수 있으면 유사고 분리 요부 관찰이 안 되면 전체 관찰이면 비유사로 보겠죠. 그래서 여기선 전체 관찰한 거고 여기선 요부 관찰한 거예요. 그러면 모순인가? 모순이 아니에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거고 여기서 전체 관찰했던 이유는 뭐냐? 요부 관찰, 유사로 간 요부 관찰 이 부분을 요부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포트메리온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인식되고요. 더 나아가서 을이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이 그릇 접시야? 납작한 접시예요? 그러면 접시 테두리에 이렇게 두르고 가운데 꽃을 넣었어요. 근데 제품이 컵이야, 컵. 이런 컵이에요. 그러면 상단에 띠를 두르고 하단에 꽃을 표시했어. 그러니까 접시면은 테두리 안에 꽃을 넣었고 대접이나 머그잔이면 얘를 분리해서 썼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먹혀서 즉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함께 쓰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따로 분리되죠? 요거 분리관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유사로 갔던 거고요. 포트메리온 2사안에서는 이걸 뗄 수 없다 이거야. 뗄 수 없다. 이건 이 자체로 사진이다 라고 이제 먹힌 거예요. 그래서 전체 관찰해야 되겠지? 비교사 이렇게 갔던 거예요. 이걸 모순이라고 보면 안 돼. 1차 시험에서는 이걸 구별하는 거 안 나와요. 2차 시험에서는 이제 구별하시오 나오는 거야. 사실관계를 주는 거죠. 1로 가라? 1로 가라. 그런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포트메리온 1로 가세요. 포트메리온 1로 가서 2번 양상표 유사 여부 봅니다. 유사상표라는 게 결론이야. 그러면 나뭇잎 띠 문양 도출돼야 되겠죠? 분리가 돼야 돼. 구체적인 사안.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표장. 피고는 피고 표장을 형태 그대로만 제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품이 접시라면 피고 표장 그대로 사용하고 제품이 대접이나 머그잔이면 상단의 나뭇잎 테두리에 띠 문양을 배치하고 옆면에 꽃 문양을 배치하는 등 그래서 모양이나 나뭇잎 모양에 따라 나뭇잎 띠 문양과 밑줄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을 함께 또는 분리하여 분리가 돼. 배치하는 등 그릇 모양에 따라서 이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원고 등록 상표가 매우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밑에 줄까지 읽어보시고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표장 1, 4는 테두리의 나뭇잎 띠 문양만으로 밑줄 분리 관찰. 테두리가 분리된다 이거야. 제일 마지막 줄이 유사. 됐죠? 이렇게 가는 거야. 다음에 포트메리온 2 가세요. 포트메리온 2 가셔서 2번 상표 유사 여부 가서 양가로 1번 넘어가고요. 양가로 2번 구체적 사안. 이번엔 전체 관찰할 거거든.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전체로서 하나의 사진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진이다. 자,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이거와 같이 야구공 공의 봉합선 모양 또는 나뭇잎 모양을 연속적으로 둥그렇게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임을 알 수 있고 반면에 확인 대상 표장은 이거와 같이 담쟁이 넝쿨과 비슷한 나뭇잎을 둥글게 연결한 모양의 도형 내에 이거와 같은 꽃과 연두색 꽃잎, 나비, 잠자리 등이 밑줄 사실적으로 묘사된 도형이 배치한 표장이다. 먼저 외관에 있어서 확인 대상 표장의 구성 중 외곽선의 담쟁이 넝쿨 모양이 둥그렇게 배열되는 배열 기법 등이 이 사건 등록 상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확인 대상 표장의 나뭇잎 도형과 꽃 모양 도형을 전체적, 직관적, 이격적 관찰할 경우에 확인 대상 표장은 이러한 외곽선 나뭇잎 도형 외에도 각종 색채로 도안화한 꽃 모양 도형의 바탕면에 추가되어 있고 차이점이 있죠? 전체 관찰하면 나뭇잎 도형만이 지배적 인상을 남기는 것도 아니라 이거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꽃 모양 도형 없이 원형 모양만으로 유사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꽃 모양 빼지 마라. 그리고 확인 대상 표장의 나뭇잎 도형의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은 밑줄 전체로서 하나의 도형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그 표현 수법이 비슷하여 도형이 자연물의 사진이거나 사진을 동일시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이를 분리 관찰하거나 나뭇잎만을 요구라 볼 수도 없다. 하나의 도형으로 사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유사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 8번 버버리 사건 보세요. 이 버버리 쟁점이 있어요. 쟁점 부분에 이 상표 매우 유명하죠? 근데 매우 유명하면서 디자인적인 어떤 미감이 있는 그런 상표가 됩니다. 그리고 침해자, 상대방이 체크무늬로 이제 제품을 유통했던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사용하는 건 예쁘잖아. 예쁘니까 순전한 디자인이냐 아니면 디상배선이냐 문제되는데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는지 어떻게 판단해? 상태주의 가지고 판단하겠죠? 자, 피고, 을이 어떻게 썼냐면 그 티셔츠라고 한다면 티셔츠 전면에다 체크무늬로 표시한 거야. 근데 버버리가 원래 그렇게 해왔잖아. 그런 상태. 그리고 태에 대한 거였고 상품과의 관계, 이제 티셔츠에 쓴 거고 등록 상표 주지 저명성. 버버리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피고가 쓰는 거 역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될 가능성이 더 크겠고 사용자 의도, 나쁜 놈이지.
남의 거 뺏어서 신용 뺏어 먹겠다는 그런 의도로 쓴 거기 때문에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된다고 보았던 사례가 됩니다. 이 정도 보고 이번에 구체적 사안은 각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야 되겠다. 구체적 사안에서 문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문단은 뭐냐면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거. 버버리가 워낙 유명하고 을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된다 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을이 쓰는 표장에 을이 쓰는 상표에 지금 버버리 보고 있는데 을이 체크무늬 티셔츠를 팔면서 별도의 상표를 표시하긴 했어. 심보이즈라는 별도의 상표를 표시해서 을이 뭘 주장했냐면 체크무늬는 순전한 디자인이고 내가 브랜드 표시한 건 심보이즈라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지만 판례가 말하기를 하나의 상품에 이 이상의 상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버버리는 여전히 출처 표시 기능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이건 좀 줄쳐보자. 한편 이 사건 난방 셔츠에 심보이즈라는 별도의 표장이 표시되어 있긴 한데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심보이즈 표장 위치 크기를 고려했을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격자 무늬가 순전한 디자인을 볼 수는 없다.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 루이비통도 마찬가지. 다음 페이지에 등록 상표 보이시죠? 여기 사진이 좀 깨졌는데 루이비통 상표이고요. 사용 상표 보세요. 예쁘죠? 예쁜데 이게 순전한 디자인이나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냐 이게 문제가 돼요. 버버리와 마찬가지로 장식적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등록 상표가 워낙 유명하고요. 그리고 을이 나쁜 놈이야. 사용 의도가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된다라고 봤던 사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양상표 유사 여부도 문제됐어요. 양상표 유사하냐? 이게 문제되는데 도형상표의 경우 어떻게 판단해요? 도형상표는 외관을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되지. 외관 칭호 관점 중에서 특히 외관을 봐야 되고 이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양상표 분명히 디테일한 차이점은 있어. 하지만 이격적으로 관찰했을 때 그 차이점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거야.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빈폴 사례 기억나시나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유사로 갔던 사례가 됩니다. 1번 양상표 유사 여부 첫 번째 문단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단. 또한 상표 유사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격적이죠? 이격적 관찰하라 이거야. 구체적 사안에서 유사로 봤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되셨죠? 그리고 2번 상표의 사용에서 이상한 법리 보시면 디상배선이야. 첫 번째 문단 디상배선이고 두 번째 문단 상태주의예요. 그치? 자, 이어서 양가로 2번 구체적 사안에서 쭉 보시면 버버리와 마찬가지로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된다라고 했던 사안이에요. 예쁘긴 하지만 디상배선이다라고 했던 사안이고요. 잠깐만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3번 등록상표 전용권의 범위 이렇게 돼 있어. 등록상표 전용권의 범위. 자, 전용권의 범위라는 게 89조 본문이에요.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을 사용할 권리를 이제 가지는데 동일성 범위에서 가지게 되겠죠. 자, 이 사안에서 보세요. 등록상표 전용권 범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표장이 피고 표장인데 그 표장을 읽어볼게요. 구성하는 개별 도형과 이를 다소 변형한 도형들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다 등록을 받았어. 그럼 을은 동일성 범위에서 정당 권한을 가질 건데 개별 도형들 예를 들어서 등록번호 3번, 4번, 5번, 6번, 7번 각각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겠죠? 하지만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조합한 전체에 대해서는 독점권 가지는 거 아니잖아. 그 내용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죠.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피고인 사용 표장은 위 개별 도형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가방이나 지갑에서 일반 소유자가 그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관행을 감안해서 개별 도형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 반복적 배열한 피고의 사용 표장 형태로 피고인 사용 표장을 사용하는 가방, 지갑 외부에 대부분 표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개별 도형들이 조합된 피고인 사용 표장 전체 형태는 자타 상품 출처로 표시하는 별도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 즉 등록 상표랑 사용하는 상표가 다르게 되었다 이거예요.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사용 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의 사용이 아니라 개별 도형들이 조합된 피고인 사용 표장 전체 상태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를 묻는 겁니다. 개별 도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당 권리자 항변 안 먹힌다 이거예요. 나머지 읽어보고. 자, EBS인데 그 다음 판례 EBS. 이게 이제 서적의 어떤 제호, 설명적 문구로 사용된 그런 판례입니다. EBS라는 게 서적에 대한 어떤 상표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 강사가 EBS라는 단어를 서적의 어떤 한 구석에 써놨어요. 근데 학원 교재로 썼고, 근데 그 학원 교재에 학원 출처가 분명히 있어요. 별도의 식별 표지가 분명히 있고, EBS라는 단어를 써놓은 이유는 이 학원 강사가 EBS 옛날에 강의를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는 옛날에 EBS 강의할 때 썼던 교재랑 어떤 관련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구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럼 출처 표시 기능 발휘 안 되겠죠. 학원이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를 하겠지 오히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빈틈없는 쓰기 어휘어법 1 교재 이 사건 책의 앞 표지 중앙 부분 위아래로 EBS 이게 타인의 등록 상표가 있는 거죠. EBS 개념 총집합 쓰기 어휘어법 1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고 세로 표지에도 EBS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어. 상품을 서적 학습지로 하는 등록 상표 EBS와 동일한 표장이 이 사건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책의 앞표지와 세로 표지, 뒷표지 하단부에 피고인을 운영하는 학원 이름이 띡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설명적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신일 ENG. 이거예요. 이것도 설명적 문구인 건데 상표권자 갑이 소나타라는 이제 상표를 자동차 에어 클리너에다가 등록받았어. 에어컨, 필터 이쪽으로 등록을 받아 클리너에다 해서 등록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렇게 팔고 있는 거야. 에어 클리너, 이거 에어 클리너야. 에어 클리너에 대해서 여기다가 소나타 적었어. 그럼 침해죠? 침해인데 을이 어떻게 했냐면 소나타만 적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신일 ENG라고 해서 이 제품의 브랜드 표시를 분명히 했고요. 여기다 소나타만 적은 게 아니라 뭐도 적었냐면 앞에 적용차종 소나타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소나타 차주들은 에어클리너 살 때 이걸 확인하고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소나타 차주들이 에어컨 살 때, 에어클리너 살 때 이 제품의 브랜드가 신일 ENG라고 이해할 거고 소나타를 브랜드로 이해를 하진 않겠지. 아, 이 에어클리너는 소나타에 적용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설명적 문구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쟁점으로 대체할게요. 여기 부분은. 쟁점 부분 보시면 자동차 부품인 에어클리너를 제조하면서 포장 상자에 에어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 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를 표시한 경우 상표 사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설명적 문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1번 상표권 침해 있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등록 상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가 신일 ENG로 명백해. 그리고 부품 등의 용도 설명 등에 위한 것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상표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판례, 소니 판례. 소니 판례는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상표권자 갑이 소니라는 상표를 리모컨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리모컨. 그런데 을이 리모컨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침해를 물은 사안이에요. 여기서 소니가 어디 표시됐냐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었어요. 그럼 침해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표시된 게 아니라 여기 부분에 구두로 할게요. 다 아는 거니까 만능 이지 소니 전용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만능 이지 소니 전용. 그럼
만능이지 쉽게 소니 전용이라고 하니까 소니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기, 에어컨, TV, 냉장고 이런 여러 가지 기기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리모컨이다 라는 설명적 문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여기를 이제 개봉 열어봤을 때 내부에 회로기판이 있고 여기에 회로기판에 소니라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어. 하지만 리모컨의 어떤 통상적인 유통 과정에서는 개봉해보지 않죠? 개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유자가 이 소니 상표의 존재조차 인식할 수 없어.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죠?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래?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상표 정의 규정 생각해보자.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데 얘는 그렇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의 규정 위반이다. 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치미로 봤던 사례가 됩니다. 요지에서 1번 상표법상 상표, 양가로 1번 법리.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출처, 식별, 품질 보증 작용을 함으로써 당해 상표 사용에 의해서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고 수요자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상표의 기능과 상표법 목적을 말합니다. 상표의 기능은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이고 이걸 보호하는 게 상표법 목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은 그 다음 거죠. 공상품인 상품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 행위에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고 밑줄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기능을 다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가 아니다. 상표가 아니다. 이거 상표의 사용인가요? 그거 생각하지 마. 상표의 사용도 아닌 건 맞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2차 때 하자 이거 2차 때. 물론 기본 강의 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상표가 아니다. 이렇게 출제가 될 거야. 출제가 그렇게 됐고요. 2번 상표의 사용 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 출처 표시 기능 발휘하지 않겠죠. 이거 뭐야? 만능이지 소니 전용 부분 그 부분을 포섭하게 됩니다. 소니 사건이고요. 다음 거 멘티스 판례 멘티스 갑이 갑이 아이스크럽이라는 상표를 의류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을이 여기 티셔츠 작업복이에요. 작업복에 여기에 가슴 쪽에 멘티스라는 상표가 붙어 있고 여기 하단에 여기에 아이스크럽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침해가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이 부분 상표로서 기능을 할 거냐 이게 문제됐던 겁니다. 이 사안에서 을이 이 제품을 어떻게 유통받았냐면 중국에 의뢰를 해. 중국에 의뢰를 해서 아이스크럽 붙여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한 적 없고 멘티스라는 상표를 붙여서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거기서 알아서 아이스크럽이라는 상표를 붙였던 거예요. 어떤 중국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제품의 소재가 시원하다라는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침해를 물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봤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의류에 대해서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상품과의 관계에서 보통 상표 여기다 표시하죠? 물론 여기다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 그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도 역시 여기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 표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을의 의도를 봤을 때 이걸 상표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을이 중국에 의뢰할 때 애당초 이거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해온 거죠. 거기다 더해서 이 의미가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반인은 의류 완성품에 대한 상표로 멘티스를 볼 거고 의류의 소재를 아이스크럽 또는 어떤 성질 표시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성질 표시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여튼 소재에 대한 내용으로 인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류에 대한 침해는 아니에요. 라고 한 사안입니다. 읽어보죠.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을이죠. 중국 소재 의류 제조 업체의 주문 제작을 의뢰한 후 납품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작업법 상위 지퍼 하단
리테이닝 박스에 등록 상표 아이스크럽입니다. 와 유사한 표장이 표시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그 위치에 그 표장을 표시해서 제작, 납품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온 거야. 잘라야죠. 이런 거 했어. 하고. 아니고 중국 소재 의류 제조 업체들에서 작업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위 표장이 표시된 지퍼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작업복의 상표 부분, 상의 지퍼 슬라이더 손잡이 부분에 피고 고유 작업복 상표인 멘티스가 뚜렷이 표시되어 있고 작업복 상의 하단이 아닌 하단에 위 상표를 표시하는 M자 표시 단추가 달려있는 점, 또 등록 상표 아이스크럽이 주지 조명한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작업복의 식별 표지로 쓴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됐어요? 이건 비침해야. 근데 얘가 별도로 이제 소재에 대해서도 얘를 등록받았어. 그럼 소재에 대해서는 침해일 수도 있겠죠. 2번 보십시오. 다만 피고인은 원심 판결 별지 2 기재 등록상표 아이스크럽과 동일한 표장이 인쇄된 종이 태그를 피고인이 멘티스 작업복에 부착하여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작업복의 출처 표시로 사용한 게 아니라 작업복의 재료가 되는 밑줄, 작업복의 재료가 되는 직물의 출처 표시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작업복의 재료인 직물은 침해로 볼 여지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아이스크럽은 작업복에 대한 출처가 아니라 소재에 대한 출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도메인 이름인데 여러분 키워드랑 좀 구별을 하세요. 인터넷 키워드 광고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광고하고 싶은 거야. 특허법 김영란 무조건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저는 네이버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투자를 할 거냐면 특허법 강사를 검색하면 무조건 김영남이 뜨게끔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유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유비스 안 한다 이거지.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이 돈 얼마 줄 거야는 이제 경매 비슷해. 내가 돈을 많이 쓰면은 상위에 노출되고 조금 쓰면 노출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이걸 키워드 광고라 그래.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특허법 강사 해고 엔터 탁 치잖아? 그럼 난 안 나와. 나오게 하는 게 돈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변리사 학원 딱 검색해서 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윌비스는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순서가 이제 돈 쓴 순서예요. 돈 쓴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 클릭하잖아? 제가 알기로 변리사 학원으로 검색해서 제가 한 번 클릭할 때마다 3,000원 이상 설정해 놓으면 1번이야. 3,000원 이상. 막 클릭하란 말이에요. 빅 고시학원 한 다음에 검색하잖아요? 그걸 클릭하면 돈 안 나가. 그게 아니라 변리사 학원 검색했는데 하면 돈 나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 윌비스. 그렇고요. 그걸 키워드라 그래. 지금 볼 건 도메인이라는 건 그 인터넷 표시창에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www 거기 부분이 상표의 사용인지가 문제된 사안이에요. 상표의 사용인지. 볼까요? 쟁점 부분 보시면 팥줄 박사라는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 이거 뭐냐면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팥줄 박사라고 한글로 적고서 엔터 탁 치잖아? 그러면 팥줄 박사라고 하고 탁 치면 어떤 홈페이지로 이동이 될 거야. 그 이동된 홈페이지에는 팥줄 박사라는 단어는 없고 영어만 있을 거야. www.뭐시기.com 뭐 이런 식으로 영어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최초로 입력한 이 도메인 이름이 연결된 화면에서 어떤 제품을 광고하거나 팔 거 아니야? 이 제품에 대해서 상표의 사용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상표의 사용은 아니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표의 사용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이 사안에서는 상표권자가 갑이야. 구두로 할게요. 팥줄 박사라는 한글 상표를 직업 정보 제공업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인 팥줄 박사를 주식회사 네피아닷컴이라고 있어. 그 회사에 등록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 파출 박사 검색하고 엔터 치면 그 회사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거예요.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막상 의리라고 할게요. 의리 파출 박사에서 입력해서 엔터 치면 여기서 어떤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 파출 박사 말고 별도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로 입력한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런 사례가 됩니다. 문제 나오는 거 이제 요지 보십시오. 쟁점 먼저 보자. 쟁점. 파출 박사라는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여 직업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 이해되시죠? 이거 돈 주고 하는 거야. 이것도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되셨죠? 최초로 입력한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례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 보시죠.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네피아닷컴에 파출 박사라는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피고 개설 웹사이트 www.파출박사.com에 연결되도록 해서 웹사이트에서 직업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시했어요. 원심은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된다고 본 거야. 하지만 대법원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사용 태양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 표시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만 도메인 이름은 원래 인터넷상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 자비가 인식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최상위 인터넷 도메인 이름. 이게 뭐냐면 www.파출박사.com 최상위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파출박사 입력하고 엔터 치면 파출박사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 최상위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최상위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필요 없이 단순히 한글 등의 키워드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해서 원하는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주소로서 인터넷 주소창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해서 실행하면 웹사이트 주소창에 도메인 이름에 표시되는 일반적 도메인 이름이 www 그걸 말해요. 그런 것과 달리 접속 단계에서 피고 개설 웹사이트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을 뿐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주소창에 입력해서 실행하고 연결된 피고 개설 웹사이트 화면에서는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사라져버려. 더 이상 표시되지 않아요.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파출박사 치고 엔터 탁 치면 더 이상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피고가 개설한 웹사이트 화면 좌측 윗부분엔 별도의 식별 표시까지 있어. 이런 점 고려하면 최초로 입력한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나올 만한 부분이 뭐냐면 그림 있죠? 어떤 꽃 모양 그림 있고 그 밑에 한글로 파출박사 있잖아. 그럼 왜 파출박사 출처 표시 기능 발휘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2차 때 하자. 2차 때 하고 지금은 그냥 꽃 모양이랑 파출박사 한글 부분을 전체로서 최초로 입력한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별개의 식별 표시로 인식하세요. 여기 파출박사 한글 신경 쓰지 말고 1차 시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도의 식별 표시가 상표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 그 자체는 출처 표시 기능 발휘 안 한다고. 라고 이해하세요? 이거 고민하지 마. 자, 그 다음 거. 마하몰 사례인데 이건 다 읽어볼 필요 없겠고요. 이 사안도 파출박사와 마찬가지로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지 않는다고 봤던 그런 사례가 돼요. 문제는 뭐가 나올 거냐면 요지에서 1번 있죠? 상표의 사용.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태연, 환해전 이렇게 했던 부분이야. 도메인 이름 사용 태양,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 표시 내용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되는지 판단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장소온돌 사안. 오늘 장소온돌까지 볼 거예요. 장소온돌은 갑이 장소온돌이라는 상표를 돌침대 이쪽으로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을이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장소 온도를 주식회사 네피아닷컴에 등록을 하고 의리 개설한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소창에 장소 온도를 치고 엔터 탁 치면 www.장소온도.com 뭐 이런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침대를 팔고 있어요. 침대를. 침대 밑에 침대의 명칭이 들어가는데 작은 침대는 장소온돌 침대 싱글, 큰 거는 장소온돌 침대 뭐 더블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고 이렇게 장소온돌 표시되어 있어요. 이 케이스는 최초로 입력한 한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연결된 웹사이트 화면에서 등록 상표와 동일한 부분이 있고 제품명으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최초로 입력한 이 부분 역시 출처 표시 기능 된다라고 봤던 사례가 돼. 그리고 얘는 오로지 상표로서 썼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핵심이 뭐였냐면 장소온돌이 90조 1항 1호에 따른 의뢰 어떤 상호를 상관사한 것인지가 문제가 됐어요. 국법은 보사방 표지만 상관사한 건지 문제됐고 이거 제가 옥류관 판례에서 뭐라 그랬어요? 상관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오로지 상호면 상관사 맞고 상호이면서 상표여도 상관사 맞고 다만 오로지 상표면 상관사 아니라 그랬잖아. 이사한 오로지 상표로 본 거. 오로지 상표로 봤기 때문에 상관사 아니야. 자유사용 안 돼. 침해야. 이렇게 갔던 사례가 됩니다. 요지에서 1번에 상표의 사용, 양가로 1번 상표의 사용. 이것도 태연하네 좀 빠르게 읽어보시고요. 빠르게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 가세요. 양가로 2번 가면 90조 1항 1호 및 사망 이렇게 있죠. 여기도 빠르게 읽어보시고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죠. 상관사가 뭐냐? 이 판례는 국법상 보사방표가 뭐냐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상관사로 대체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체적 사안 가볼게요. 구체적 사안. 상표권 침해로 인한 한글 인터넷 주소 장소온돌의 사용 금지 부분에 대해서 이전 등록 청구는 넘기세요. 사용 금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네피아닷컴에 이 사건 한글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이용자가 인터넷 사용자가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이 사건 한글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서 연결되는 피고 개설 웹사이트 이해되죠? 에서 전기 침대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한글 인터넷 주소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표장 상품의 동일 유사한 이상 이 사건 한글 인터넷 주소 등록 사용 108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침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한글 인터넷 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로서 그 특성상 숫자, 문자, 기호 등으로 결합되면서 계층적 구조를 가진 일반적 인터넷 도메인 이름보다 밑줄 상품의 출처 표시 내지 광고 선정 기능이 강해. 일반적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외우기가 쉬워요. 한글 인터넷 이름을 외우기가 쉬워. 후자가 쉽잖아. 쉬우니까 오히려 더욱더 상표로서 기능이 강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건 한글 인터넷 주소로 연결된 웹사이트 좌측 상단에는 도형 플러스 장소온돌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와 같이 한글 인터넷 주소와 동일한 문자 부분 장소온돌이 다른 문자에 비해서 돋보이는 글자체 형태로 되어 빨간색의 큰 글씨로 횡서된 채로 왼쪽 도형과 결합된 일체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화면 중앙에는 상품의 명칭으로 장소온돌 침대 퀸, 장소온돌 침대 더블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상표인 위 도형과 문자 부분 이외에는 상표 자체의 식별 표시로 인식될 만한 다른 표장도 없는 점, 별도의 식별 표시도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입력한 한글 인터넷 주소가 출처 표시 기능 발휘된다라고 했던 사례가 됩니다. 그럼 오로지 출처 표시로서 기능이 발휘되어야겠죠. 그래야지 90조 1항 1호 상관사가 아니겠죠.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사건 한글 인터넷 주소는 밑줄 일반 소유자에게 상호라기보다는 주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야. 옥류관 사안이란 옥류관 사안. 오로지 상표라는 거죠. 상관사 아니다. 이 내용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